최근에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규제 내용이 어땠는지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결국에는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택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왔고, 그리고 비싼 주택을 최대한 못 사게끔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아,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못 사게끔 만들었군요. 규제는 시작됐고 이제라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꿀팁이라도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꿀팁은 전부 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대출 전문가 하루한보님이랑 같이 최근에 있었던 대출 규제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만한 그럼 우리는 아파트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열심히 대출 규제를 해석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하루한보라고 합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 재직을 쭉 하고 있다가 퇴사하고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한 지는 2년 반 정도 됐고,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컨설턴트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면, 대출 문제를 단순히 질의응답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정보를 쭉 받아서 이분께서 어떤 대출 전략을 취해야지 가장 자산을 증식시키기 가장 용이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사네요. 해결사 대출 역할을 해결사.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규제 내용이 어땠는지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나온 규제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결국에는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택을 사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왔고, 그리고 비싼 주택을 최대한 못 사게끔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아,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못 사게끔 만들었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비싼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출을 조금밖에 내어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만 대출을 활용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 방향이, 돈 적은 사람은 비싼 아파트 사지 마라, 대출 무리해서 비싼 아파트 사지 말고 그냥 본인 수준에 어울리는 주택을 사라, 이런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됐고, 그 규제가 지방이나 수도권이랑 좀 분리됐습니다. 아니 근데 수준에 맞는 거 사고 싶은데 수준에 맞는 게 있어야 사죠. 없으니까 영끌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서 대출 규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졌나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가요? 정부의 판단이 조금 미스가 있는 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못 사게 만드는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 급하게 자꾸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차라리 대출 규제를 안 했으면 언젠가는 살 수 있겠지, 대출 받아가지고 사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점점 조이는 방향으로 가니까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나 조금 있으면 집 못 살 수도 있겠네, 급해지고 그러니까 무리해서 또 사게 되는, 결론적으로 다시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만드는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키워드가 딱 정리가 돼요. 6억 서울 수도권. 근데 이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이랑 수도권은 6억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최대한 제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6억이든 6억 이하든 상관없이 대출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핀셋인 게,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지금 높아져서 앞으로는 대출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좀 막고, 사람들이 못 사게 함으로써 약간 지금 무리해서 영끌해서 구매하는 주택 수요를 좀 누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지방은 또 제외를 했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대출 규제는 항상 서울이랑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 서울 수도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 거기를 먼저 이제 눌러놓고, 지방으로 수요가 퍼지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 바라는 방향이거든요. 그 골고루 지역 균형 발전을 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으로 계속 대출을 열어주고 수도권은 조이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게 최근에 9월 7일에 한 번 더 규제 발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대출 규제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때 포함된 대출 규제는 뭐가 있었죠? 크게 두 가지인데, 기존의 고가 아파트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심에 있는 아파트들, 그 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조금 덜 나오게끔, 더 적게 나오게끔 만들었고, 그 다음에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시는 부분인데, 원래는 대출 제한을 이 가계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집을 살 때 소득이랑 연관돼서 대출을 제한을 많이 했거든요. 소득이 만약에 많지 않으면 대출을 못 받게끔 제한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사업자분들께서는 소득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차피 부동산 갖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대출을 조금 열어줬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요번에 닫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경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현금이 많으셔서?
땡 아니면 지방만 하거든요. 지방만 하시니까. 저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걸 안 해요. 지방만 하다 네. 보니까 뭐 매매 사업자랑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지방은 보니까 문제 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투자 방법에서는 이번 규제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별로 문제 없네 하고 저는 넘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셔서 오늘 하루아부님이랑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대부분 대출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네. 나는 대출 받을 일이 없는데 이거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나한테 필요 없는 정보인데 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제가 엄청 느낀 건데 네. 제가 은행 창고 있을 때부터 벌써 느꼈어요. 이게 대출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창구에 와서 대출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 와서는 받게 된 거예요. 결국에 와서 처음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낯설고 본인한테 좋은 조건이 뭔지도 모르겠고 고생 하시면서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받으시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되게 문제없이 대출을 상환을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으면 그냥 진작에 활용해서 문제들 다 해결할 걸. 진작에 활용해서 집 사고 진작에 활용해서 뭐 좋은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이럴 걸.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출은 결국에는 사람이 살면서 언젠가는 쓰게 된다. 언젠가는 쓰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그때 딱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대출을 잘 활용하면은 어떤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데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다. 그럴 때는 대출 알고 있으면 기회를 잘 잡을 수 유용하다. 있죠. 그런데 사실 대출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리 좋다,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대출은 위험하고 대출은 가급적이면 받으면 안 되고 대출 없이 집 사는 게 사실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약간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간이 작고 나는 아직 대출이 무서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이 영상을 보셔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분들께서는 느끼는 포인트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주변에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례를 겪어보면은 완전 느끼게 되실 텐데 그 전까지는 내가 만약에 갇힌 세상 속에 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께서 만약에 커뮤니티 같은 데를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곳에 참여를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돈 버는 건 다 대출을 활용해서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의 돈만으로 사실 어떤 투자를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나는 절대 대출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만큼 돈 벌 기회는 줄어드는 거고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돈 벌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으시면 대출을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돈 버는 길이 보입니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나는 대출 이자가 그렇게 아깝다. 나는 대출 이자를 내느니 차라리 그냥 안 사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예. 대출 이자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셔야 될까요? 항상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은 잃는 게 무조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대출 이자를 내지 않는 선택을 하면은 결국엔 대출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기회들을 날리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집을 사서 편하게 살고 집값이 오르는 기회 이런 거를 놓치게 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대출을 받는 선택을 해서 이자를 내는 선택을 했으면 이걸 통해서 또 얻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이자를 잃는 대신 얻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결국에는 부를 잃을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아파트 투자했었던 물건이 갭이 1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그때 5천만 원을 이제 신용대출을 받고 그리고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있는 돈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갭 투자로 1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더 작은 아파트를 사거나 오를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1억을 만들어서 갭 투자를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4년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4억 정도 매도 차익을 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는 냈지만 4억을 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그 4억을 벌 수 없었으니까 용기를 낸 저한테 되게 이제 대단했다, 잘했다. 그게 첫 번째 제일 크게 대출 받았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봤잖아요. 원래 그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위험해, 대출 무서워, 대출 이자 아까워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안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제 스스로가 알을 깨고 나온 거였어요. 대출로부터. 제가 그 알을 깨고 나니까 대출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활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 자본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걸
저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이거 안 좋은 거야, 무서운 거야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수준에서 적당한 대출을 받아서 이걸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어떤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 지인도 이제 연봉이 5천이면 그렇게 작은 연봉 아니잖아요. 지인이 연봉 5천 하면서 이제 외벌이다 보니까 부업에 계속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부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목돈이 필요하니까 부업 공부는 다 해놓고 이 목돈 대출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대출 안 받아봤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고 있다가 제가 거기서 알을 깨게끔 도와준 게 뭐냐면 야 그러면은 대출을 받았다가 바로 상환이라 요즘에는 앱으로 받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거든요. 대출을 받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바로 상환해 해서 바로 저랑 만나 있는 자리에서 앱을 켜고 바로 대출을 실행시켰어요. 근데 이제 딱 실행시키고 나니까 당장님처럼 한번 알을 깨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달 이자 얼마지? 8만 원밖에 안 되네. 근데 이 친구가 이 돈으로 부업을 하면 월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었거든요. 공부가 이미 끝나가지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만약에 이 돈을 굳이 모아서 하겠다고 하면은 월에 100만 원씩 계속 손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근데 거기서 실행하고 이거 해야겠다. 나 그냥 대출 유지할래.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에어비앤비 하나 세팅하더라고요. 와, 에어비앤비였군요. 네, 에어비앤비 세팅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경험했던 걸 다시 예로 들면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지 않고 네. 5천만 원을 모으려고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1년 뒤에 5천만 원을 모으게 되면 그때는 아파트 값이 사실 더 올라가서 투자를 아예 못해서 기회가 없거나 1년 동안의 시간을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고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을 산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분도 거의 1년 가까이 모아서 부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바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한 달에 그렇죠. 8만 원 내고 저도 30만 원 내고 1년이라는 시간을 땡겨다 쓴 거죠. 시간도 사실은 대출에서는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출 이자가 시간을 사는 비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을 빨리 사면 그만큼 남들보다 빨리 경험하니까 또 빠르게 부를 일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대출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LTV, DSR, DTI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밖에 없는데 대출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계속 사람들을 대출에 관련돼서 가르쳐보면서 느낀 게 이게 용어에서 끝나면은 결국에는 개념이 계속 끝까지 어렵더라고요. 결국에는 뭔가 문제를 풀어봐야지 이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시는 용어들 있잖아요. 가장 많이 접하시는 LTV, DSR 이런 용어들. 이것들을 한 번이라도 한번 써보셔야 돼요. 아, 한 번이라도 정리를 내가 한번 해보긴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여쭤보면은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은 알고 있어요. 아,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듣다 보면은 그 내용이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LTV 들어보셨죠?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LTV는 결국에는 그 부동산 담보에서 나오는 대출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에서 LTV가 50%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출이 그죠? 5억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봐야지 아 이게 LTV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해서 DSR 한번 풀어볼게요. DSR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소득 대비해서 빠져나가는 대출 원금과 이자의 비율.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을 100만 원씩 벌고 있으면 대출 이자가 30만 원 빠져나간다. 그러면 100만 원 대비 30만 원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비율이 얼마예요? 몰라요. 아니 잠깐 얼마에 얼마라고요? 1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30만 원이 빠져나가요. 30%야. 그죠? 이 30만 원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30%잖아요. 그게 DSR이에요. 아,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쉽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단어만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비율을 들어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맨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LTV, 뭐 DSR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데 이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또 적용을 해보니까 이해가 또 잘 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버시는 분이 대출 30만 원 이자만 내고 있으면 DSR 30%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너는 DSR 40%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사람은 DSR 10%만큼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만큼이 대출 한도인 거예요. 그래서 DSR 10%는 결국에는 이자로 따지면은 10만 원을 더 내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러면은 DSR 10%가 더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DSR 40%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대출의 양이 이자를 10만 원 이상 발생시키면 안 되는 만큼만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름 정부에서 합리적인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름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제
규제? 어떤 맞습니다. 규칙 이런 거네요. 네네.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너무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몇 년 동안 수집을 한 데이터고 그 데이터에서 평균이 낸 게 40%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40%군요. 네네. 왜 40%인지 몰랐는데. 왜냐면 네네. 어쨌든 버는 돈에서 전부 다 이자를 내면 안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10%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40%였군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또 스트레스 DSR이라고 이 40%를 조금 더 줄이는 스트레스 DSR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네네. 뭐예요? 스트레스 DSR은 어떤 개념이냐면 네, 근데 이름부터 벌써 이름부터 들으면 벌써.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죠, 하는 네, 사람들이 DSR이네요. 항상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고 대출 이자를 30만 원씩 내고 있는 게 평생 쭉 지속돼요. 그러면 이거는 고정금리를 선택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고정금리 방식으로 대출을 받으면 30% 수치를 그대로 냅두거든요. 그래 너는 100만 원 중에 30만 원 이자를 내니까 너의 DSR은 30%야 하면서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엄청 올라가 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이 가능성을 선반영합니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네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이자는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DSR이 막 35%가 나오고 38%가 나오고 그래버려. 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네. 스트레스군요. 네네네. 그래서 어. 스트레스 DSR이란 개념은 변동금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원래 DSR을 계산할 때 내가 내고 있는 이자율만 계산해야 되잖아요. 4% 갖고 계산해야 되는데 그 뒤에다가 맘대로 뭘 붙여버려요. 그래서 굳이 나는 이자 4%만 내고 있지만 마치 4.7% 이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DSR이 높아지니까 한도에 자꾸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줄여버리는 방식의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을 최대한 못 받게 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만든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유용할 것 같은 게 저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뭐 당장 제가 집을 살 일이 없기 때문에 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아, 집을 사는데 조금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대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행 가면 대출 많이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규제가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랬던 네.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근데 듣기로는 하루 한 번님은 네. 원래 대출 쫄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대출을 되게 무서워하고 네. 대출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렇게 많은 대출을 받지?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시던 분이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대출 해결사가 되셨나요? 저도 대출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대출을 사용하셨다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셨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대출을 되게 안 좋아하셨고 그게 그대로 저한테 이전이 돼서 저도 대출을 최대한 안 받는 방향으로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면서 집을 사면서 대출을 활용을 했던 겁니다. 대출을 활용하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대출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도 빠르게 갚으려고 갚으셨군요.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갚아 나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지인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더니 몇 억씩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투잡을 하면서 1년 동안 간신히 주택담보대출 3천만 원 갚았는데 그 지인들은 막 투자를 해서 5억 벌고 10억 벌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했을 때 대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었구나. 그래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 열심히 정말 부동산 재테크의 대출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들을 따라잡았죠. 저는 아직도 인상 깊었던 게 예전에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실 때 네. 대출을 받으러 온 그런 고객님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나 대출을 많이 받고 네. 1년 뒤에 망해갖고 오겠네 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대출을 실행시켜 드렸대요. 근데 1년 뒤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네. 많은 대출을 받으러 오셨더라. 그걸 맞습니다. 보면서 이게 뭐지? 했다라는 경험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네. 저도 이제 샹코에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는데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출을 몇십억 받아서 다세대 주택을 짓겠다, 빌라를 하나 짓겠다라고 하길래 저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대출 많이 받으면 한 달에 이자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러는데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 빌라를 지어서 팔아가지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다음에 그 돈 갖고 더 큰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막 오피스텔 100채짜리 이런 것들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이게 대출 잘 활용하는 사람이 빠르게 부자 되는구나. 그거를 완전 느꼈습니다. 근데 대출을 잘 활용하고 싶어도 규제가 이렇게 계속되니까 활용할 수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서 대출을 활용해야 되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네. 이 대출 규제가 이렇게 많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규제가 생기기 전에 일단 네네. 대출을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규제가 네네. 생긴 다음에 대출을 활용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내가 만약에 자산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자산의 담보 가치를 활용해서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게임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구나. 자산이 없으면은 어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제한적이 되거든요. 자산을 매입할 때 쓰는 대출 말고는 내가 담보도 없고 이런데 대출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사람들은 게임이 좀 쉬워지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가 자산을 빠르게 구매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 갖고 살 수 있는 자산들을 리스트업 해야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야 돼요. 내가 과연 얼마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인지 그건 얼마나 오를 것인지. 그러면 이미 자산을 구축하지 못한 사람들은 늦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이미 선 진입해서 많이 벌고 있는 분들보다는 기회가 축소됐죠. 근데 여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더 축소될 거예요. 아예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그들을 따라가고 싶으면은 빠르게 이 대출을 파악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빠르게 대출을 파악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산도 구축 못했고 규제는 시작됐고 이제라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꿀팁이라도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꿀팁은 전부 다 제 책에 전부 다 이 책에 책이 나왔군요. 네네, 이 책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오늘 받아서 잠깐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의 책이 교과서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규제는 이미 시작되었고 공부는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는 분들이 스타트로 할 수 있는 책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껍고 보니까 표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 사례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누가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책을 쓰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대출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보니까 저한테 대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한 명이고 근데 하루에 만약에 100명이 질문하면은 그 100명한테 전부 답을 해줄 수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좀 대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책을 만들자. 그럼 이 책은 저를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에 퍼지면 대출 정보의 불균형이 깨지겠다. 대출 정보의 불균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그나마 본인의 안 좋은 상황을 좀 탈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먹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뭔가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보의 불균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보려고 하더라도 기회가 이미 박탈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사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만약에 제가 몇 년 전에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대출을 무서워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저같이 이런 약간 고정관념 아니면 대출이라는 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대출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주고 사실 언제든지 은행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그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는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책에 정말 정보가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 최근에 컨설팅 하시면서 난 이런 사례 보고 정말 안타까웠다 하시는 뭐 대출로 인해서 좀 답답했던 상황이나 좀 안타까웠던 상황도 혹시 있었나요? 네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딱 지금 떠오르냐면 어떤 분께서 자녀 두 분을 같이 키우고 계신데 17평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대출을 아예 그냥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전세금을 그냥 대출을 받지 않고 통째로 넣어놓고 살고 계시다 보니까 큰 집에서 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면 전세가도 요즘에 비싸니까. 그런 분이 이제 전세 만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전세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두 자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또 전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규모의 전세, 17평 전세의 규모를 찾으면서 대출 얼마나 나오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굳이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 이유가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왜냐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그런 아파트를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분인데 모르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십실평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면서 그 전세 대출을 조금 받으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이런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죠? 무섭죠. 네. 무서운데 어떡하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길래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한번 짜드려 봤어요. 지금 고객님께서 이런 대출을 활용하면은 이만큼의 원리금이 발생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자산의 가치가 이 정도는 상쇄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발생하는 원리금의 크기가 소득 대비해서 이 정도다. 부담스럽지 않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머나. 이러는 거예요. 모르셨던 거군요. 네네. 마치 대출 한번 받으면 내가 이자에 허덕일 것 같은 느낌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딱 논리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갚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집사 한번 사보겠다. 그 사셨나요? 네, 사셨어요. 30평대로 가셨나요? 네네. 네. 그럼 아이들한테 방 하나씩 줬겠네요? 네네. 방 하나씩 주시고 지금 가격도 한 5천만 원 오른 거예요. 와. 네, 근데 원리금 낸 게 이제까지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미 5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다고 막 추석 선물 보내주시고. 어머머머머. 네. 네. 엄청나네요. 근데 사실 이 영상 보면서 댓글에 무슨 대출 장려 프로그램이냐, 이들이나 대출 받아라, 대출로 망해봤니? 이런 게 이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대출을 장려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막연한 걱정과 고민 때문에 대출을 네네. 못 받는,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는 시점을 늦추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오늘 이렇게 하루한번님이랑 얘기를 나눠본 거고요. 네네. 그러면 대출을 알고 있는 사람과 대출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방향과 비슷한데 결국에는 대출을 저도 장려를 하거나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내가 얼만큼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께서 그냥 정말 공부 차원에서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과연 나는 대출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알게 되면은 많은 세상이 보일 거고 시야가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돈 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을 굳이 그냥 선입견 때문에 굳이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볼 수가 없겠죠. 아이케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아나 보자라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쫙 나열해보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매입할 수 있는 자산을 한번 리스트업 해보면 그때부터 깨닫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전자 같은 경우 알아보지도 않았을 때는 내가 마치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쭉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잘 암과 모름의 차이는 돈을 벌 수 있는 눈이 길러지느냐 마느냐의 차이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하면서 혹시 아직도 대출을 두려워하시고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공부는 해보자, 우리가 알아는 보자, 약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망하기를 바라서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무리한 대출이 아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활용하면 조금 더 자산을 늘려갈 수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칭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한번님의 책 제목이 아는 만큼 유리한 부동산 대출 전략,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대출 전략을 세우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 이벤트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그러면 유익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 5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돼서 새로운 것을 알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10월 20일까지 5분을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저랑 얘기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당사님께서는 이미 너무 대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저 잘 몰라요. 그 느낌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느낌만 알죠. 네, 항상.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러시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술술 잘 통하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당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자산을 다 읽으시는 데 있어서 대출이 크게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럼요. 대출 많죠. 대출은 내 친구. 네네. 네,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또 이 책도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꼭 남겨주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